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도 각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사위의 권한이 과도하다.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오체 투지와 15,0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건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는 의견과 거부권 행사가 국민 모욕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합니다. 1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덜이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 대한 검증을 한 시민단체가 있죠. 바로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새롬의 세상맘사 시작합니다.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새롬 의원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자,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김새롬 의원님도 또 하실 말씀이 좀 많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재작년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안동에서 그 분향소를 제가 개인을 혼자서 몇 분의 시민들과 함께 사비로 이제 1년, 2년, 2주년까지 이제 추모 분향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 분향소를 예.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분향소를 했었는데요. 예. 정말 정말 마음 아픈 게 50대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서 통곡을 하고 가셨어요. 정말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 정말 오늘 더욱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래도 일말에 좀 유족들이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네. 결국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네. 뭐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이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 보죠.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세상맘사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물입니다. 예.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물인데요.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이기에 한 주 더 꼼꼼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댐 지역 권리 찾기인 수리권과 사용권 문제, 그다음에 안동권 생태계 등 환경 문제, 그리고 안동 이마호 상류 지역의 가슴 아픈 지장가옥 사연을 다루고자 합니다. 네, 지장가옥 사연까지. 지장가옥이라면 댐 건설로 수몰된 네. 그 가옥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자, 지난주에도 살짝 좀 짚어봤는데 물 사용권이 참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전국은 지금 물 소유권 분쟁 중이라고 하던데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물은 공용재인데 지자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결론으로 따지면은 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아직 물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없으며 우리나라도 뭐 헌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법에 의하면은 국가가 계획과 관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사용에 대한 권리로 할 수 있는 수리권은 그 법적 지위가 매우 모호한 상태입니다. 민법상의 수리권과 뭐 하천법상의 수리권, 뭐 댐 지원법 등 다양한 법에서 인정하는 수리권이 매우 복잡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댐 주변 지역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지자체가 댐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은 공공소재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 소관이라는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가 최근에 토양감 등 들어선 지 50년이 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댐의 사용권의 경제적 사용 기간을 이제는 사용 권한을 지자체로 환원해야 된다. 50년 동안 썼으니까 이제 지자체가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안동시가 또 댐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네.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죠. 그렇죠. 안동시의회에서도 지난 47년간 안동댐에서 발생한 경제적 편익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가 독점했고 반대로 댐으로 인한 피해는 안동시와 시민이 감당해 왔으니 안동댐의 수리권과 사용권은 안동시민에게 이전돼야 된다고 안동시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서 작년 11월에 각계 기관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이 영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 게 우리나라에 15개 다목적 댐이 있는데 네. 일정 부분 댐 사용권을 또 확보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예, 대전과 청주, 그다음에 진주와 사천시인데요. 예. 이곳은 뭐 대청댐, 난강댐 등 뭐 댐 기본계획 수립부터 참여해서 댐 건설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또 수리권을 확보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네. 전체 다는 아니고 네. 일정 부분. 그렇군요. 대청댐, 남강댐 등에서는 지자체가 이제 권한을 좀 행사하게 됐다. 그러니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댐 관리라든지 뭐 경제적 사용 권한 이런 거를 이제 현재는 이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데 네. 이걸 지자체로 넘기자는 그 요구가 많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네. 특히나 댐이 2개가 있는 우리 안동에서는 더욱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지자체의 이런 요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떤가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왜 물장사가 돈 된다라는 그런 비속어가 있는데요. 제 비속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그 물산업과 연관해 보면은 원가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원가 계산이 잘못됐다고요? 네. 안동댐과 이마댐은 사실 뭐 포항, 구미, 창원, 울산, 마산, 뭐 낙동강 중하류에 집중된 대규모 공단에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지금 뭐 낙동강 최초의 댐으로서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초석을 다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하류 지역에 보니까 4만 4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에 엄청난 양의 농업 용수를 다 공급하고 있고 장마철에는 뭐 홍수 피해도 하고 있고 또 가을수기에는 하천 유지수 방류에도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다 안동댐의 성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경제적 편익이 엄청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엄청난 원가 부담이 있었던 거지요. 예. 이 원가 부담이라는 거는 수몰민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2만 명 이상의 수몰민이 사실상 제대로 된 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대대로 살아온 고향 산천을 떠나야 했고 당시 안동시의 인구가 1970년대에는 27만 명이었는데 현대 15만 명으로 곤두박질 친 거에도 사실 그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70년대 안동댐 건설될 때 수몰민들이 2만여 명이나 됐어요? 네, 더 됐다고도 합니다. 엄청난 수군요. 네. 예. 그리고 사실상 시 전체 면적의 15%가 넘는 부분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죠. 예. 사실 그래서 총선이나 이럴 때마다 항상 꼭 나오는 이런 말인데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고 지역 발전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살기 더 힘든 동네가 아닌가 이러한 오명 아닌 오명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댐 지역은 일조량 감소해서 농산물 타격도 입었고요. 특히나 안동댐과 이마댐에 있는 안동에는 그 기관지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소위 물값 제대로 받기 법안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물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해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 발의한 게 있고요. 예. 또 우리 안동 예천 지역의 김용동 의원님이 발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예,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좀 더 얘기 드리면은 이 부분은 낙동강 수계 기금 중에서 일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및 유경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 골자입니다. 예.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안동 시민을 비롯해서 낙동강 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쭉 말씀을 주셨는데 안동댐 임하댐으로 이제 낙동강 하류 뭐 공단 그 공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 또 홍수 피해도 예방하고 수질 개선도 하는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비용이라든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동 지역민들이 안고 떠안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 수계 자금을 예. 지원받고 있긴 하지만은 예. 좀 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이 좀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이렇게 댐 지역의 권리인 수리권 또 사용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안동댐의 생태계와 환경 문제도 좀 짚어볼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두 얼굴의 생태계 안동댐 실태조사와 수자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 주제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안동댐의 물은 일곱수로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중금속 퇴적층이 깔려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 상황입니다. 아, 물 자체는 깨끗한데 네. 그 아래 퇴적층에 깔려 있는 그 중금속이 문제다 네. 지금. 예, 이게 예. 이는 정말 충청 없이 튼튼한데 예. 잇몸이 다 망가진 상황이라 하면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딱 맞네요. 예. 네. 이는 튼튼한데 네. 잇몸이 망가진 상황. 예. 그 2017년도에 안동댐 상류 일부 지역의 어패류 집단 폐사가 안동 MBC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그럼요. 예, 생생히 기억납니다. 예. 네, 그다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된 부분들이 참 모든 시민들에게 전부 다 충격적이었는데 예. 그때부터 해서 1년간 분석해 보니 안동댐 일부 지역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안동댐 상류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연 재련소를 비롯해 60여 개의 휴 폐강산이 잠재적 오염원으로 유출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상황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석포 재련소 그렇죠. 그 하나만 원인인 줄 알았더니 그것뿐만 아니고 60여 개의 네. 휴 폐광산이 있다고요? 네. 아, 이것도 오염원이 거기서 되는군요.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잠재적 아하. 오염원으로 같이 유추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군요. 2020년도에 안동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안동댐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따르면 타 수계댐에 비해 비소, 아연, 카드뮴의 오염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 하천 수질 기준에 4,57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건출된 해도 있습니다. 예. 이 카드뮴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WHO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세계보건기구. 예.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바람 요인으로 분류한 유해 물질로 체내에 유입될 경우에 잔류 기간이 최소 20년에서 40년 동안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1군 발암류 물질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동호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루던 내수면업 종사자분들도 폐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시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관련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분들이 폐업을 할 시 어떻게 보상을 하는 거에 드리는 게 합리적인지 대대로 이어진 가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또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안동댐 오염 퇴적물 안정적 관리 방안에 대한 마련을 위한 용역이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안동호 서식 식용 어류 중금속 오염 실태 조사 오염도 그 용역도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어류에 대한 뭐 실태 조사도
그냥 봤을 땐 괜찮은데 내장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보냐 안 보냐 이런 미묘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게 같이 함께해서 좀 끝까지 좀 책임지고 같이 보겠다 해서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근데 늦은 만큼 정말 하나하나 제대로 조사하고 대책을 해서 네. 그 마련이 나오는 그런 환경부의 결과물을 기다리는 중인데 정말 누구나 납득하고 깨끗한 안동호의 바닥까지 네. 볼 수 있도록 좀 대안이 마련해지길 바랍니다. 네, 안동댐의 생태계와 환경 문제 쭉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은 깨끗한데 그 물 바닥에 중금속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 네. 주셨고요. 자, 환경 문제에 이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안동댐에 보면 이제 물을 만수위까지 다 채우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안동댐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지장가옥 예. 이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댐 수위가 만수위가 되면 물에 잠겨버리는 가옥을 말하는데 이 안동댐에는 혹시 지금은 47가구가 있습니다. 예. 1971년도 당시에 댐이 착공되면서 그 안에 있던 예안과 도산, 와룡, 인도면 일대에 3,144가구에 2664명이 터전을 옮겨야 했었고 예. 당시 정부는 이주 조건으로 118억 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집과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 하천 부지가 됐지만 250가구는 보상을 받은 후에도 고향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고향에 떠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고향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남아 있으셨고요. 250가구는 당시에도 그냥 남아 있었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현재는 47가구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예. 지금 현재 90여 명이 살고 계신데요. 지금 예. 대부분 80대를 넘기신 어르신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안동댐을 100%까지 하면은 채우면은 12억 5천만 톤을 가둘 수 있는데요. 예. 만수위까지 채우면은 그 47가구가 모든 물에 잠기기 때문에 늘 2, 3억 톤 정도 여유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갑자기 집중호우로 만수위가 89.1%를 기록한 적이 있죠. 예. 2002년도 태풍 루사 이후로 제가 알기로 두 번째 높은 수치였는데요. 이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일부 세대는 집 앞까지 물이 차고 텃밭과 농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수산공사에서는 급히 물을 방류하고 안동시에서도 중장비를 동원해서 우회 농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지장 가옥은 원칙적으로는 강제 철거 대상이고 증개축도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네. 다 이제 보상도 다 받은 네. 가옥들이니까. 그런데 예.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많고 형편상 떠나기 어려운 분들인데 예. 이분들에게 안동댐에서 살고 있는 건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수산공사 입장에서는 또 47년간 만수위에서 2, 3억 톤의 수산을 포기해주는 배려를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네.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해 주시죠. 여러분에게 안동댐 이마댐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어렸을 적 물 놀이터부터 해서 정말 함께 해왔던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무엇이 되든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기 위해 환경을 생각한 후에 그 바탕 위에서 개발과 산업, 관광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물 얘기 2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안동시도 안동댐의 수리권, 사용권 네.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 그리고 맞습니다. 환경오염 문제, 지장 가옥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2대 총선 이제 오늘로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해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될 텐데요. 그런데 과연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서 뽑아놓은 현역 의원들 얼마나 제대로 일을 했을까요? 한 시민단체에서 관련된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바로 대구 경실련의 조광현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광현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경실련에서는 지난 17일이었죠. 현역 국회의원 공천 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을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명단 발표의 취지하고 배경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경실련은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좀 정치 개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구성한 바 있고요. 예. 이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제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운동, 후보자 개인 자질과 정책 검증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공천 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이 일환으로 그렇게 실시한 거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거대 양당 소속의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은 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지난 1월 17일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명단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자,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와 검증을 하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자질 검증의 기준,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경실련은 좀 일상적으로 국회의원 의정 활동,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운동 본부 출범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 실정 및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검증 활동을 전개를 해서 지난해 11월 28일 날 모든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질 검증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표 발의, 뭐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뭐 제명 탈당, 사회적 무리, 뭐 과다 부동산 보유 가치, 정가 가치 이제 6개 항목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좀 질적인 측면보다는 좀 양적인 측면에서 좀 발표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런 소명에 대한 어떤 소명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검증하고 또 저희도 좀 질적인 측면까지 이 보완해서 지난 1월 17일 날 좀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좀 그 숫자에 상관없이 그 문제가 확실한 의원은 공천 배제 명단으로 그다음에 좀 판단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각 정당에서 이제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검증 촉구 명단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최종 명단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좀 전체 의원 중에 34명이 공천 배제, 72명은 검증 촉구로 그렇게 분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34명은 공천 배제,
72명은 검증 촉구, 좀 더 검증해봐라. 각 정당에서 예. 이렇게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셨군요. 예. 그렇군요. 자, 그 기준하고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좀 자질 검증 기준은 1차적으로 이제 좀 4년간의 이제 의정 활동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고유 권한이니까 이제 입법 법률 재개정 발의 건수, 그다음에 뭐 본회의 및 상임 및 출석률, 뭐 사회적 물의 이제 이런 거하고 좀 기타 이제 도덕성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정 활동 기간 중에 이제 부동산 추가 매입한 거하고 불성실 의정 활동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주식 과다 보유한 거, 그다음에 좀 정가, 그다음에 이제 입법 성향, 좀 반개혁 입법 저희 판단해서 반개혁 기법을 얼마만큼 대표 발휘했느냐 이 기준으로 그렇게 좀 저희가 좀 이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건 이상에 부합하더라도 한 건이라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 배제. 이건 좀 여러 가지 좀 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이제 공천 철저 검증이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각 정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천 배제 34명, 검증 촉구 72명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대표 발의 건수라든지 뭐 출석률이라든지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것들, 또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또 전과 반개혁 입법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기준으로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우선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는데 불성실한 의정 활동과 관계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대표 발의 건수 저조한 의원들 그리고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이 높은 의원들 이 명단에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률 재개정 대표 발의 건수가 저희는 가장 적은 의원 10명을 선정을 해서 그중에 3명은 공천 배제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검증 촉구 명단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 해당자는 좀 없고요. 그리고 본회의 결석률 같은 경우에도 상위 10명을 선정을 해서 3명은 공천 배제, 나머지는 이제 검증 촉구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결석률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명을 선정을 해서 상위 3명은 공천 배제, 나머지는 이제 검증 촉구 명단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에 공천 배제 대상자가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홍석준 대구 달서병 의원이고요. 상임률 결석률 위 그리고 김희국 의원이 상임위 결석률 3위로 그렇게 해서 공천 배제 명단으로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 대구 달성군의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결석률이 8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 촉구 명단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본회의 결석률 또 대표 발의 건수 저조자 뭐 여기에는 없었는데 대구 경북 의원들은 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안에 3명이 공천 배제. 나머지는 2명이 공천 배제, 1명은 검증 촉구 그렇게 해서 10명 중에 좌우정한 이 3명이 대구 경북 의원이 맞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이 굉장히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공천 배제 의원이 바로 대구의 홍석준, 또 군의의성 청송 영덕의 김희국 의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전과 경력자도 검증하셨죠? 네, 전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모두가 좀 이 검증 촉구 대상자로 저희가 좀 분리해서 발표를 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해당자는 강대식 의원 대구 동구울입니다. 그리고 구자근 의원 구미시갑, 그리고 김용동 의원 안동 예천, 그리고 이미자 의원 상주 문경 이렇게 이 4명이 전과로 이제 검증 촉구 대상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의 김형동, 이미자 의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 11명이나 되던데 뭐 어떤 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가요? 되게 뭐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실정법이 위반하지 않더라도 이 이해충돌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떤 그런 의원들을 선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제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당에서 제명당하거나 아니면 꼼수 사당에서 다시 복귀하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기소 등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았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국회 윤리심사 자문회의 징계를 요구받거나 의정활동 기간 중에 성립 확정된 국회의원 11명을 공천 대상
공천 배제 대상자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예. 배제 대상자에는 대구 경북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 국회의원은 검증 촉구자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결국 경북 국회의원 중 해당자는 사무처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해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송원석 의원, 김천시 의원이 예. 지금 사회적 물의로 인한 어떤 그런 이 검증 촉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해 충돌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국토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매입했거나 주식을 과다 보유한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죠. 예, 저희는 두 가지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부동산 추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좀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직무 권한이 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과정 속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입법 등 관련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익을 추구할 위험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기간 중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추가 매입은 좀 자제돼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검증 촉구나 배제 대상으로 주는데 부동산 의정 활동 기간 중 부동산 과다 매입으로 공천 배제 선정된 의원은 이철규 의원 1명이고요. 이외에는 이제 검증 촉구 대상자로 그렇게 분류했는데 대구 경북 국회의원 해당자는 김용동 의원, 안동 예천이죠. 지역구가. 그다음에 이미자 의원 두 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두 분은 이 정과에도 그렇게 검증 촉구로 그렇게 분류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과다 매입, 그러니까 공천 배제는 이철규 의원. 우리가 아는 그 이철규 의원이죠, 윤핵관. 예, 맞습니다. 지금 공관위원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김형동, 이미자 의원이 또 포함이 됐군요. 두 분이 검증 촉구 대상자로 이렇게. 그리고 또 주식 과다 보유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군의의성 청송 영덕의 김희국 의원이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반개혁 입법과 관련된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좀 반개혁 입법은 이제 특정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한 분, 저희 좀 경실련의 기준으로 이제 경제정의, 사회정의 방안은 입법을 반개혁 입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분야, 부동산 건설 분야, 복지 소비자 분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11분이 11명 국회의원이 여기가 해당되고요. 경제 분야 반개혁이 5명, 부동산 분야가 3명, 복지 소비자 분야가 반개혁 3명인데 대구 경북 국회의원 해당자는 3명으로 모두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해당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천 배제자로 분류한 분은 송원석 의원하고 추경호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 검증 촉구 대상자로 분류한 분은 김정재 포항북구 지역구입니다. 이 세 분은 두 분은 이제 공천 배제, 그다음 한 분은 검증 촉구 명단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도 이제 나름의 공천 기준을 세우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실련에서 당부하고 싶은 점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차피 뭐 정치개혁하고 선택하는 거는 뭐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좀 선택을 해야 이제 정치개혁은 완결이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정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그런 판단을 위해서 일단 이 정보를 공개하고 좀 공유하고 각 정당에 좀 촉구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뭐 좀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 때는 선거 끝나고 나서 후회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저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좀 올바른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실련 연결해서 총선과 공천 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구 경실련의 조광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재등장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또 트럼프 얘기군요. 얘기할 만한 뉴스가 좀 있었죠. 이번 주에. 자, 우선 이번에 치러진 두 번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이오와주와 뉴햄셔주인데 경선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경선 결과를 보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서 이겼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서 아이오와는 40명, 뉴햄프셔 22명, 예, 뭐 전체로 큰 판세가 크진 않아요. 대의원 수가. 그러니까 네. 공화당 대선 후보 뽑히려면 대의원 총합 2,429명 가운데 과반수 1,215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뭐 40명, 22명 이게 뭐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미가 적지 않은 게 보수에게 약간 무당파에게도 투표를 줬던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진 뉴햄프셔 같은 경우 이번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아, 그 여성분. 예, 맞습니다. 근데 승부처로 여겼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트럼프가 이겼고요. 아하. 지난 15일 아이오와 코커스 토론식 당원 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는 뭐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굉장히 정성을 들였는데 뭐 거의 뭐 30%포인트 격차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예. 디센티스는 결국 이제 후보 사퇴하면서 트럼프 오히려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초반 기세를 누가 잡았냐? 트럼프가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초반 기세 장악한 트럼프. 자, 그러면 이 두 곳 결과가 바로 트럼프 대세론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세론 맞고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두 군데에서 54.3%를 득표해서 그 낙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역대 뉴햄프셔 대선 경선 최다의 32만 명의 유권자가 참가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뭐, 이거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했고, 여기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기고 나니까, 뉴햄프셔 경선 이후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경선 종료, 이제 뭐 더 경선할 필요 있냐, 그만하자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기를 넘긴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헤일리 전 대사를 향해서 상당한 사퇴 압박을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오와 코커스 여기가 이제 처음 열린 곳이잖아요. 예, 여기서 맞습니다. 이제 2등을 했던 디센티스도 사퇴를 했는데 3등을 한 헤일리 너도 사퇴하라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둬라 이거죠. 트럼프가 이제 압승을 하니까. 자, 예. 그러면 헤일리 전 대사 같은 경우 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퇴할 가능성이? 지금 사퇴 종용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최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 트럼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일리 전 대사는 아니다. 난 경선 완주하겠다. 경선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난 투사다. 아직 절반 가까운 표를 얻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입니다. 아, 고향이고. 그리고 2011년부터 17년까지 주지사를 지냈고요. 주지사를 지냈고. 예. 여기서 이제 헤일리 캠프 측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반전을 이뤄내겠다. 여기가 이제 공화당이 아닌 유권자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해봐야죠. 뭐 헤일리 입장에서. 그리고 아마 여기서 완패를 해도 헤일리 입장에서는 계속 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자기 이름도 알릴 수 있고. 뭐 그러니까 헤일리 전 대사가 끝까지 경선에 남으려는 다른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예, 이거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인 성명을 내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분명하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 사실 선전포고를 할 정도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 완주로 선택했습니다. 디센티스는 그만뒀잖아요, 중간에. 예.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중순이 되면 1215명 과반 이상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3월 중순이 돼도요? 이거 상당히 빠른 거 아닙니까? 미 대선 굉장히 빠른 거. 보통은 그렇죠. 각 그러니까 경선주자 뽑히는 거는 5월이나 6월쯤 후보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요? 3월인데 굉장히 빠르게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장은 이렇게 해요. 대세가 굳어졌으니까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그 역량 모아서 바이든 대통령 본선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입장이고. 속셈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뭐 엄청 많다면서요. 그 혐의점이.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이 든든한 뒷뼈가 필요하다. 이게 공화당 경선 후보의 위치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의 위치하고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아요. 그러니까 헤일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은 역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유죄 판결되면은 이게 낙마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헤일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버틴다. 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사법 리스크로 중도 낙마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끝까지. 당연히 버텨야 되겠네요. 헤일리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 사법 리스크, 트럼프 사법 리스크라는 게 뭐 상당히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90여 가지가 넘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지난 2001년 1월 6일에 있었던 의사당 난임 사태. 그리고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등등 해서 무려 91개 혐의가 있습니다. 91개, 91개. 4차례나 기소된 상태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는다, 이 미국 정치판에 또 한 차례 경랑이 몰아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 조사에 따른 3명 중 1명이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으면 대통령직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지금 트럼프한테 걸려있는 기소라든지 공직 출마 자격 박탈해야 된다라는 개별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2월 8일 날 심리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2월 중에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요? 그런데 보통 12개 이상 주에서 경선이 치러져 9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선출돼서 3월 5일 여기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헤일리는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판 3월 4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대통령 그때 이제 면책특권 내에서 지연 전략하면서 이걸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91개 혐의로 4차례나 이미 기소된 상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헤일리가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물론 뭐 미 대선 과정에서는 옥중 출마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120년 전에 사회당 후보가 출마해서 그래요? 120만 표, 100년 전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120만 표가 얻었었어요. 옥중 출마를 해서. 옥중 출마. 어쨌든 자, 그런데 좀 이른 예측이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반대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유력하잖아요. 글쎄요, 이 대결이 어떨까? 지금으로 봐서는 좀 트럼프가 유리한 걸로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는 것 같던데요. 유리한 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는 어쨌든 트럼프가 절대적 우위고요. 그런데 문제는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무당파, 온건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트럼프가 잡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당파, 고학력층, 온건 공화당층에 대한 취약성이 이번에 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에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뉴햄프셔 경선 같은 경우 공화당 투표자의 44%가 무당파고 이 중에 트럼프가 39% 얻었고 헤일리가 58% 득표했다는 거죠. 무당파는 헤일리 쪽이었군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언론 출구조사 보니까 진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자에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헤일리 지지한 10명 중 4명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결정이 되면은 나는 바이든 찍는다. 이런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트럼프가 공화당의 온건 지지층, 고학력층, 무당파 이걸 잡지 않는 한 트럼프로서는 바이든과 어쩜 바이든이 될지 모르니까 바이든과의 본선 순항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여론조사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대부분 다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예, 지금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몇 퍼센트 차이가 트럼프가 우위인 것도 있고 뒤집어지는 결과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워낙 이제 컨벤션 효과로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앞섰던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보다는 이제 본선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실탄. 미국은 돈 선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바이든 쪽이 훨씬 더 많이 모금돼 있다라고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비로만 올해 상반기에 1억 달러, 7월 달에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3억 달러를 쓸 것이다.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쪽이 지지자들한테 모금 호소하고 있는데 큰 손들이 많이 이탈했다라고 합니다. 왜? 트럼프가 각종 걸려있는 이 소송들 때문에 믿음감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런 게 또 있군요.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당내 경선 상황 알아봤는데 이제 두 군데 치른 상황인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뭐 대선 후보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까? 같이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조 바이든은 지난 2020년에 그때 이 맨 처음 보통 시작하는 그 뉴햄프셔 주에서의 성적이 저조해서 이번에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아,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아예 치르지를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등을 했어요. 바이든이. 아니, 그 왜냐하면 이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후보에. 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특정 인물을 직접 적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이든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네. 근데 그래도 난 바이든 지지할 거야. 바이든 이게 적어서 내면 그 유효표를 인정해요.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선거는? 미국 그러니까 대부분 주에서 후보 5명 1, 2, 3, 4, 5번 나왔는데 6번 바이든 하면 이게 또 인정이 된다고요? 유효표로 인정돼요. 그 이번에 뉴햄프셔주에서 원래 뉴햄프셔주에 양당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공화당도 하고 민주당도 했어요. 했는데 바이든이 등록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바이든 찍을래 해서 바이든을 찍은 겁니다. 그래 투표용지를 안 그래도 뉴햄프셔에서 이게 바이든 이름 적어서 투표하자는 운동도 있었고요. 그 여기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바이든이 후보가 되는 것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에 사람이 없나 정치인이 없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다시 트럼프 대 바이든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뭐 미국민들 뭐 생각은 어떨까요? 만족할까요?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신선미 하나도 없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없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미국민들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미국민들은 4년 만에 82세의 바이든, 77세의 트럼프 둘 중 한 사람을 고르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50%가 넘어요,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은요, 정확하게 다시 해석하면은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양당으로 나눠져서 대결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극단적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가 미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 대선 경선에 관련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후보자가 결정되면은 트럼프가 결정될 경우엔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